자, 여러분 이제 조금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학 7강의 두 번째, 지금 한류의 흐름 중에서 중요한 한류 매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장점과 경쟁력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는 한국학 7강 두 번째부터는 이제 한국 영화의 결정적인 어떤 흐름, 한국 영화를 한류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한국 영화의 여러 장점들을 갖춘 그 흐름을 바꾼 작품들, 그 작품들 위주로 한국 영화가 방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요소 때문에 한국의 관객들도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었고 한국 영화가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영화 분석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한국 영화 자막이 아마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신 영화도 있을 것 같고 보지 않은 영화가 있다라면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학 7강 두 번째 시간,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 영화 7편을 엄선해서 소개해 볼까 해요. 이제 같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 베스트 7 첫 번째 영화는 1999년도에 개봉한 쉬리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얼마나 유명한지 조금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쉬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객 수를 몇 명 동원했는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1999년도 당시에 620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관객 수라는 게 뭐냐 하면 극장에 와서 직접 영화를 표를 주고 사서 본 관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극장에 가서 봤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에 오셔서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 활동 때문에 영화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극장에 가셔서 일정한 양의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본다. 그게 바로 관객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620만 명이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극장에서 관람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액수죠. 상당히 많은 숫자죠. 또한 한국 영화는 90년대 이전에 70만 명이나 100만 명조차 관객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많이 흥행된 작품이다 해도 뭐 2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1999년도에 이 영화 쉬리의 관객 수를 보세요. 620만 명입니다. 압도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관객 수가 동원될 수 있었느냐? 쉬리라는 영화가 뛰어나고 재밌는 것도 한 역할이지만 또 하나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 곧 한국 관객들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90년대 이전에는 20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가 흥행한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쉬리라는 영화가 등장하면서 620만 명이라는 관객이 동원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봉, 런칭되었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많지 않았던 90년대 이전에는 영화관 하나에 한 영화만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영화관이라고 쳤을 때 그 건물 전체인 영화관에서는 딱 스크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여러 상영관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하나의 영화만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시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상영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화 선택의 폭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장과 함께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쉬리라는 영화가 620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할 수 있었다라고 봤고요. 또 하나,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현재 남북 분단 상태입니다. 영어로도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로 분리될 정도로 분단 국가예요. 그 1950년도 6.25라고 우리는 명명하는데요.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한반도는 북한, 노스 코리아, 남한, 사우스 코리아로 분단되었고 아직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남북 문제예요. 남북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한국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쉬리라는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남북한 특수요원의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한국인만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서에 호소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쉬리가 620만 명이라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등장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한국 영화의 특징 중에 거대 자본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90년대 이전에는 제작비가 10억, 20억에 불과했는데 이 1999년에 쉬리라는 영화의 제작비는 100억대 가까이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예요. 이 블록버스터라는 네이밍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용됐던 네이밍입니다. 수많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제작해서 아주 빼어난 스케일과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공급하고 보여줬던 방식, 그게 바로 할리우드 시스템이 갖는 블록버스터예요. 한국에서는 90년대 이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쉬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영화에도 돈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을 거둘 수가 있구나라는 투자 개념에 자신감을 심어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제시한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쉬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지만 그 많은 돈을 회수하고도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만이 아니라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쉬리 이후에 공동경비구역 JSA, 리베람의 단적 비연수와 같은 이런 이른바 제작비가 큰 영화, 곧 대작 영화의 제작이 이제 붐을 일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쉬리 내용에 대한 주요 줄거리를 제가 지금 이 PPT 파일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냥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정전 상태라고, 휴전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그리고 남북한에는 지금 교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이동이 안 됩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교류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운명적 대치, 그러니까 군사적 대립이 있지만 본래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는 거죠.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족애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 북한 사람이든 사우스코리아 남한 사람이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또 사우스코리아라고 부르니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대로 노스코리아 사람은 나는 북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누어지만 결국에는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소재가 한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어필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재를 차용해서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사이에
소수 정예 영혼들 속에 뒤섞이는 여러 가지 액션의 긴박한 스토리텔링을 얹은 게 쉴이라는 영화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화면인데요. 이 자료 화면 그 오른쪽 사진과 왼쪽 사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왼쪽 사진에는 지금 여자 배우와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배우 송강호라는 배우의 젊은 시절 배경이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자 배우인 이 김윤진이 딱 눈에 봤을 때는 남한 사람 같고, 뒤에 나오는 송강호의 배우의 얼굴이 북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 여자 배우의 김윤진, 여자 배우가 이렇게 열연했던 이 역할이 북한의 간첩이라고 표현을 하죠. 북파 공작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남한의 특수요원이라고 하는 한석규가 지금 총을 겨누는 장면이 보이죠. 그 한석규의 약혼녀가 바로 왼쪽에 보았던 김윤진이에요. 여자 배우. 그러니까 약혼녀가 북파 공작원이고, 약혼녀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 주인공은 남한에서의 국정요원이에요. 둘은 철천지 원수간이고 서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총뿌리를 겨누어야만 되는 운명의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로라는 스토리 안에 쉴이는 남북한의 갈등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사용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안타까운 비극적 테마를 드라마틱하게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되니까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이루어지게 되니 9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총격 장면들, 그러니까 영화 중에 여러분 액션과 스릴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총격전이라고 하죠. 총격전, 도심 속 총격전이 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시스템에서는 도심 속 총격전 장면들이 조금은 흔하게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한국 영화는 90년대 이전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볼거리가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쉴이라는 영화가 많은 제작비를 모아서 영화를 찍을 수 있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시점으로 발판을 삼았기 때문에 쉴이라는 영화 안에는 실제로 많은 액션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쉴이라는 영화는 지금 봐도 그렇게 어색하거나 촌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쉴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그리고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매체 중 하나인 한국 영화의 중요한 영화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봤어요. 자, 다음 영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한국 영화의 결정적 흐름 베스트 7 두 번째 영화입니다. 친구라는 영화예요. 예, 영어로 프렌드. 딱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죠, 제목이.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여러분 한국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를 무슨 배우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네 글자로 국민 배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동건이라는 배우 역시도 국민 배우라고 소개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죠.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등장하고 유호성이라는 배우와 서태화라는 배우, 이 모두 개성 강하고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장동건, 유호성, 서태화라는 배우가 친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예전에 교복을 입고 있는 아주 70, 80년대의 고등학생 3명의 친구가 어둠의 세계, 그걸 한국의 용어로 조폭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조폭세계,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그렇게 친하고 헤어질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마치 나의 분신과도 같은 친구가
운명의 길을 달리해야 되는 그러한 딜레마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친구라는 작품의 핵심이에요. 관객 수가 무려 8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관객을 기록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쉴이라는 영화가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소재를 배경으로 화려한 볼거리가 넘쳐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열어보아서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라면은 친구라는 영화는 그런 소재는 아닌데 어떠서 8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에 나오는 그 문화 코드 중에 하나인 조폭 영화, 그러니까 이게 갱스터 무비가 범람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막 범람하는 갱스터 무비 속에서도 차별점을 갖는 게 단순히 조직폭력배들 간의 싸움과 투쟁을 그리는 그런 영화의 소재만이 아니라 그 갱스터 무비라는 소재에 무엇을 양념으로 곁들였냐 하면은, 무엇을 플러스 시켰냐 하면은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와 배신이라는 주제를 이제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영화가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친구라는 영화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갱스터 무비가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이 서로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딜레마를 그렸다라는 점에서 갈등 구조가 명확했고, 그 갈등 구조가 명확한 가운데 국민 배우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로 화려하진 어떤 총격전이 있다든지 무슨 자동차 충돌 장면들이, 카체이싱 장면이 있다든지 화려한 볼거리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화려한 액션, 그리고 되게 긴박한 리얼리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8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내용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13살 아이들, 1976년에 13살 아이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뭐 직업적인 차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에 대한 직업적인 차이나 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곧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은 어린아이 때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자라면서 그 환경이 어른이 되면서 결정이 되고 운명이 바뀌죠. 친구라는 영화도 바로 거기에 주목한 겁니다. 1976년 13살 3명의 친구는 서로 간에 정말 분신처럼 아껴왔던 친구들이에요. 의리를 지킬 수가 있었죠. 우정이 대단했죠. 친구 사이에.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좀 독한 환경을 맞이하면서 2명은 조직폭력배가 되고, 3친구 중에 1명은 의사 아니면 의학 공부, 영화 공부를 위해서 엘리트죠. 한마디로. 엘리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2명의 친구 이야기인데, 2명의 친구 모두 조직폭력배인데 조직폭력배들 간에 앙숙인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어린아이 때에는 둘도 없이 허물없이 자랐던 2명의 친구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서로 간에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적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친구라는 영화라는 내용 안에 담겨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방금 전 국민 배우라고 말씀드렸던 장동건 배우가 이제 2명의 조직폭력배 친구 중에 1명으로 등장해서 유호성이라는 그 적이 되어버린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를 향해서 마지막 결단의 결의를 나타내는 눈빛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국민배우 장동건은 눈이 되게 사슴같이 되게 착하고 선하며 아주 눈망울이 또락또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뭐 배우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주 이
얼굴 윤곽이 뚜렷하고 잘생겼어요. 핸섬합니다. 그 핸섬한 배우 장동건이 조직폭력배로 직접 등장해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조직폭력배가 돼서 막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이 영화의 반전 매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영화 속 한 장면이었고요. 자, 이 사진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친구라는 영화의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참 갱스터의 말로는, 그러니까 마지막은 되게 비참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안 좋은 부류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이 안 좋은 운명의 굴레에 빠져 있는 그 갱스터들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을, 파이널을 되게 비극적으로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극적으로 다루는 이 영화도 친구에서도 여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칼에 찔린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 상대편이었던 친구의 배신만은 아니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는 내용이 뒷얘기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등장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국민 배우라고 알려져 있는 친구라는 그 영화 속 주인공 2명 중에 한 명인 장동건이 영화의 마지막에서 상대 조직원에게 사실은 살해를 당하는 장면. 비가 오는 부산이라는 한국 지역 중에 항만 도시를 그 배경으로 이 비정한 스릴러 혹은 느와르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받는 장면 중에 하나여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영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 베스트 7 중에 또 세 번째 영화는 엽기적인 그녀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 여성, 엽기적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되게 막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자친구인데요. 여러분들도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있을 텐데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 내 여자친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488만 명이라는 진짜 많은 그 관객을 동원했는데 왜 제가 많냐고 얘기하냐면 아까 친구는 뭐 800만 명 넘었고 쉬리는 600만 명 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488만 명은 좀 비교적 적은 숫자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영화는 많은 제작비를 들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맨스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고 얘기하죠.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성공한 적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엽기적인 영화는 그 모두의 우려를 깨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새로운 남녀 캐릭터를 구축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이전까지는 90년대 영화는 여성은 되게 순수하고 순결한 캐릭터고 남성은 그 여성만을 사랑하고 되게 성실하고 충실한 캐릭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특히 그래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는 어떤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도 그렇게 잘생긴 배우도 아니었고 성격만 좋고 착한 배우 그리고 여성은 여성 캐릭터 전지현이라는 배우인데 이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 엽기적인 그녀 안의 여자친구는 정말 그야말로 상상 초월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인 걸로 설명드렸던 그리고 소개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는 한국 영화도 이제 캐릭터 영화의 카드를 손에 쥐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영화라서 엽기적인 그녀를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사진을 몇 개 볼까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남자친구인 차태현이라는 배우는 인상을 쓰고 있고 여자친구인 역할 전지현 배우는 아주 평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가 시사하는 바는 한 가지 슬로건으로 압축이 돼요. 그녀와의 무서운 데이트가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은 행복하고 막 허니허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 그만큼 조금 새롭고 코믹한 새로운 커플 전형의 모습이 보여졌다. 캐릭터 영화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엽기적인 그녀의 그 카피예요. 그녀와의 무서운 데이트가 시작된다. 자, 영화 포스터에서 이런 한 줄 카피는 상당히 중요한 흥행 포인트가 됩니다. 이 한 줄 카피도 상당히 잘 잡았어요. 그녀와의 무서운 데이트가 시작된다. 엽기적인 그녀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영화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나머지 네 개의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